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북청설학원에서 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김형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반수반 설명에 오셨는데 저희 제가 지루하게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근데 이제 좀 두 개 정도의 파트로 나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수생들 뭐 학생도 조금 이제 한두 명 있고 부모님들이신데 앞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써 있는 것처럼 2023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수능 분석하고 올해 이제 2024학년도에 그거를 기준으로 뭔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혹은 어떤 면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은가, 이런 부분들 조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입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조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도 사실은 뭐 아들이 2001년생이고 대학교 3학년이니까 비슷한 이제 그런 기분이었고 지금도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어렵거나 숫자가 막 나열돼서 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다 아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아셔야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이 공부하는데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도 문제지만 또 너무 모르셔도 안 되니까 최소한 좀 아셔야 될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수능 얘기를 하려다 보면 그 전년도 수능 얘기 조금 나와야 되거든요. 그 조금 나오고 작년 수능하고 이제 올해 2024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갈 것인가 조금 말씀드리고, 최근에 6월 1일 날 학생들이 본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거에 대한 약간의 분석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2부에는 정말 저희 강북 청솔학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 부분은 이제 교무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다 합쳐서 한 1시간 30분에서 뭐 1시간 40분 정도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안 지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뭐 너무 막 집중 안 하셔도 돼요. 피곤하시면 조금 이렇게 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숫자가 쫙 나열돼 있죠. 그래서 지금 2023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근데 이제 2022학년도하고 비교입니다. 저희가 보는 시각이 약간 좀 달라요. 보통 이제 수능을 보고 나면 학생들한테 부모님들이 이러시죠. 야, 문제 어땠어? 쉬웠어? 어려웠어? 이 물어보시면 애들이 대답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거 쉽다고 하면 시험 잘 봐야 되는 거고, 어려웠다고 하면 어휴 그렇게 못 봤어 막 이러시니까. 근데 요거는 좀 객관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는 지표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국어하고 수학이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고 탐구는 50점 만점이어서 표준 점수 만점이 뭐 그냥 이론상으로는 100점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만점이 200점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칸을 보시면 복잡하니까 맨 왼쪽에 국어에 상위 누적 0.01, 2022 149, 요 149라는 점수가 작년 말고 재작년이죠. 통합 수능 되고 그 다음에 했는데 그 첫해 국어가 149점이었어요. 만점을 받았다면, 근데 만점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국어가. 만점을 받았다면 표준 점수가 149점이고요. 149점이라는 표준 점수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너무 황당하게 높은 점수입니다. 그 말은 국어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는 건 기본 원점수의 평균이 높아지면 낮아져요. 반대로 평균이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어려운데 시험을 잘 보면 그만큼 점수를 많이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 원점수하고 표준 편차 계산하는 방식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영어 선생 출신이라 계산하는 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보시면 2022학년도에는 표준 점수 그러니까 1등급 제일 위에 만점 맞은 학생이 149점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칸이 굉장히 밑에까지 있습니다. 저기까지가 다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안에 점수의 분포가, 저는 미리 세 갖고 왔는데 18개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라고 나중에 그 수능 성적표 보시면 원점수는 안 나오잖아요. 표준점수 100분이 등급만 나오는데 1등급이니까 잘했네 이러시잖아요. 근데 1등급 내에서도 18칸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원서를 쓸 때 보면 점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걸 따지고요. 이제 부모님들은 그것까지는 따지시지 않으시니까 일단은 149점이었고요. 그 옆으로 오시면 2023학년도 그 다음에 바로 작년이죠. 이제 이 친구들이 봤던 시험에서는 국어 만점 표준 점수가 134점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죠. 149점 대 134점. 그리고 칸수를 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돼요. 얘는 저도 이제 쉬어보고 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칸입니다. 그러니까 18칸에서 9칸이면 2배로 칸수가 줄었다는 얘기고, 칸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동점자가 많다는 얘기죠. 반대로 2022학년도에는 같은 1등급도 점수가 엄청 쪼개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처음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칸수가 많다는 얘기는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변별력이 있었다는 얘기고 칸수가 조금 적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쉬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학생들이 느끼는 거는 그게 확 느껴지진 않아요. 국어 엄청 쉬웠어.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지표로 봤을 때 2022학년도에는 국어가 그래서 불국어였다. 불수능처럼.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아무래도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 의식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2022학년도에는 국어를 조금 쉽게 냈다. 네, 수학을 보시면요. 수학은 만점자의 이거 이제 미적 선택한 학생, 그러니까 이제 확통 미적 이러지 않습니까? 문과는 이제 확률과 통계, 이과가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하는데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너무 깊게 하시면 학생들이 불편해합니다. 저도 20년 정도 이제 재수종합반 담임을 했고 영어를 가르쳤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수능을 볼 때 지금 이제 군대가 있습니다만 수능 볼 때 아빠가 이걸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표준 점수가 뭐 134점이고 이런 얘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표준 점수가 140점 정도가 넘어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보시다가 이게 어려웠네 정도만 아시면 돼요. 표준 점수가 140점 정도 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쉽지 않았겠는걸 뭐 이 정도만 아셔도 아이들이 굉장히 감탄할 겁니다. 자, 수학은요 147점이었어요 2022학년도에. 그런데 2023학년도로 오니까 145점입니다.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칸수를 보면 얘는 이렇게 쭉 보면 11칸 정도 되고요. 2023학년도에도 11칸입니다. 그럼 이거는 난이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잠깐 여담입니다만은 이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 이런 걸 다 계산하고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평하고 9평을 본 다음에 난이도를 조절한 다음에 수능을 내는 건데 수학은 항상 요 정도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근데 국어는 2022학년도에는 너무 어려웠고 2023학년도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너무 쉬웠잖아요. 이건 이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볼 때 표준 점수, 그러니까 원점수 만점에 가장 높은 점수가 130에서 140 사이. 그러니까 요 정도는 되게 잘 낸 수능이라고 말합니다. 130에서 140 사이가 그러니까 난이도가 괜찮은 수능이다. 저렇게 148, 149 되면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수학은 사실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수학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문과 담임 오래 했지만 수학은 아무리 평균 원점수를 조금 높이고 싶어도 그거가 안 높아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막 4등급, 5등급 애들은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조금 쉽다고 확 올라가고 이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수학을 가지고 표준 점수를 지금 맨 위에 있는 거를 조금 낮추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쉽게 냈다고 냈는데 문과의 사실 이제 이거 표준 점수나 100분이나 요거를 결정하는 그 그룹들은 1, 2등급 애들이 아니라 문과의 한 4등급, 5등급 정도의 수학을 약간 좀 약한데 열심히 하는 애들. 얘네들이 하나 더 맞으면 이게 원점수 올라가고 표점이 내려오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문제 좀 쉽게 내도 수학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만점자의 표준 점수를 낮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에서 140 정도로 맞추면 좋겠는데 수학이 잘 안 되니까 저 국어밖에 없는 거죠. 국어를 조금 어렵게 내면 표준 점수의 만점자가 조금 이제 올라가고 너무 높으니까 조금 쉽게 냈더니 저렇게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제 평가원에서 이렇게 문제를 잘 냈다고 생각했는데 요런 이제 2023학년도 작년에 보니까요. 국어는 만점자가 134고 수학은 145야. 그러면 이거 너무 두 과목의 차이가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여론이 생기는 거죠. 이거 수학 잘하는 애들이 유리하지. 국어는 1등급 만점 맞아봐야 134점이고 수학은 145점이면 두 개의 난이도를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수긍하진 않아요. 잘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서 쓸 때 수학만 갖고 쓰지는 않아요. 국어만 갖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두 개를 사실은 이제 같이 이렇게 조합해서 학교마다 반영 비율 따지고 이래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어는 국어대로의 의미가 있고 수학은 수학대로의 의미가 있는데 여론이나 뭐 여러 이제 언론에서 국어와 수학의 격차가 너무 크다. 그럼 국어를 수학과 맞추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은 이게 아무리 문제를 쉽게 내도 원점수 평균이 잘 안 올라가니까 표점을 내리기가 어렵죠. 어려우신데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원점수 평균이 올라가면 표점은 내려오고 원점수가 내려가면 표점은 올라가는데 그 말은 어려우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어를 가지고 자꾸 어렵게 냈다가 쉽게 냈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보시면 18칸에서
아홉 칸이 됐다가 좀 이따 6평 보여드릴 건데 저게 좀 쉽다는 얘기 자꾸 하니까 저거 어떻게 해요? 좀 어렵게 돼야 국어도 원점수 평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국어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이제 일선에서 학생들 만나기 때문에 엊그저께 시험 본 거 계속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비슷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요게 숫자만 쭉 써놓은 것 같아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밑에 써놓은 건 뭐냐면 이제 수학 얘기입니다. 수학은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긴 한데 원래 전통적으로 킬러 문제라는 게 있어요. 뭐 29번, 30번. 저는 이제 영어 선생님이라 수학을 이렇게 들은 얘기고 연구한 얘기인데 킬러 문제는 학생들이 원래 못 다룹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거는 틀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읽지도 않는 아이들이 많아요. 물론 뭐 상위 1, 2% 특히 이제 4, 5년 전에는 더 심했대요. 1, 2% 정도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킬러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킬러 문제 자체가 문제가 쉬워져요. 뭐 저는 보면 어려운데 이제 학생들이 볼 때 이 킬러 문제인데 괜찮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킬러 문제가 너무 쉬워지면 또 수학 평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킬러까지 가는 과정을 어렵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킬러 문제는 시간만 있으면 사실 이제 풀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킬러까지 못 가는 거죠. 30번까지. 가다가 중간에 있는 문제들 중에 킬러와 비슷한 준 킬러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 킬러란 말이 등장한 게 뭐 최근 1,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는 킬러까지 가는 과정을 어렵게 해서 시간의 압박을 받는다. 그 말은 킬러 문제가 과거처럼 넘사벽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못 가는 애들이 많아진다. 그게 수학의 난도를 적절하게 좀 약하게 하면서도 원점수나 표준점수를 과하게 높이지 않는 그런 어떤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요즘 학생들 문제 푸는 거 보면 준 킬러 굉장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킬러만 문제였다면 지금은 킬러가 조금 쉬워진 대신에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중간에.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워요. 애들 공부 너무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저는 이제 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시 50분에 와요. 10시까지 학원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중에 자녀분들을 보내시면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뭐 시작하면 150일 정도 남았죠. 2월 달에 시작하는데 32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지나서 온 애들도 뭐 거의 200일 이상을 이러고 있는데 순 공부 시간이 사실 이제 순 공부 시간은 공부하는 거를 따지는 거니까 실제 학원에 있는 시간이 14시간이고요,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10시간은 공부하는 거죠. 쉬는 시간 뭐 이렇게 쉬고 밥 먹고 해도. 보면 좀 안타깝긴 한데 그 중에 한 70% 수학 공부해요. 문과 애들도.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초반에는. 그런데 이제 준 킬러 어려워서 이 고민들을 하는 건데 그래도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과 다니면서 이런 시각이고 잘하는 친구들은 킬러가 쉬워진다는 건 되게 좋은 거죠. 만점 맞을 수 있는 좋은 어떤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가원에서 국어하고 수학의 격차가 너무 컸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속으로는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이제 잘낸 것 같지만 그래서 올해 이런 발표를 했어요. 국어와 수학의 격차가 너무 심했다는 여론의 압박이라고 말 안 했지만 여론이 있으니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출제하는 데 반영하겠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학생들이 이제 이건 더 복잡하시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6월 1일 날 본 6평이고 저희는 이제 가치점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려요. 실체점, 그러니까 실제 점수는 6월 한 27, 8일 정도에 나올 건데 지금 저희 뭐 이투스 저희가 청솔학원이지만 이투스 교육연구 평가연구소가 있어서 전체 저희 학생들 점수를 다 취합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점들이 있고 또 뭐 어떤 저희 학원에 포함되어 있는 독학재수 학원도 있고 모의고사본 DB도 있고 해서 이거는 뭐 실체점 결과는 아니지만 거의 근사치에 가깝다고 보고요. 이제 6평이 어땠냐? 자녀분들 이제 보셨을 텐데 저 끝에 맨 위에만 보시면 돼요. 국어의 표준 점수 만점이 136점입니다. 잘 낸 거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2022학년도 149였잖아요. 130에서 140 정도면 잘 낸 수능이다. 이건데 괜찮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2022학년도보다는 문제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쉬웠다는 거예요? 쉬웠다는 거죠. 제가 대답을 길게 시간 안 드릴게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149점이면 어려웠던 건데 이거는 이제 원점 수평이 좀 높아지니까 표점 만점에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작년 수능은 134점이었으니까 그거보다는 또 조금 어렵네요. 이 점은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1등급 개수를 쫙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2018학년도에 18개, 작년도에 9개, 이번에 7개니까 이거는 좀 쉬워졌네. 근데 문제는 1등급만 7개예요. 밑으로 가면 또 조금 늘어나요. 그럼 반대로 2등급, 3등급은 오히려 난이도가 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실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일단 6평에서 9권은 분명히 상위권은 칸수가 7개로 줄었으니까 쉬운 게 맞아요. 쉬운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딱 보니까 표준 점수, 아까 수학은 그냥 140을 잘 못 내려온다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자, 확률과 통계는 조금 밑에 있지만 미적 같은 경우는 148점이니까 뭐 비스무리하죠. 147, 146. 근데 이제 뭐 혹시 제가 좀 약간 여담이긴 한데 확통은 맨 위 칸이 여기잖아요. 142. 그러니까 만점 맞으면 표준 점수가 142점입니다. 미적분은 만점 맞으면 어렵지만 표준 점수가 148이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확통은 아무리 잘해도 표준 점수가 142점이다. 우리 아들 미적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문과 학생들이 보통 하는 게 확률과 통계고, 미적 기하는 이과 학생들이 하는 건데, 다 맞았을 때를 생각했을 때는 뭐 표준 점수 만점의 차이가 한 6점 정도 나죠. 그래서 당연히 미적 하는 애들이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수학이 통합된 거잖아요.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수학 가나형 그래가지고 문과는 문과끼리 뭐 하고 이런 애들이 그때는 다 1등급이었던 애들입니다. 그죠? 여기 한 3등급까지는 다 1등급이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확통을 공부해서 142점을 맞았다고 해서 미적 148점하고 경쟁을 하지는 않아요.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미적이나 기하로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수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확통 공부하는 것보다 미적 공부하는 게 2배 이상 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힘든 거니까, 공부량이 많았고 힘들었으니까 점수가 똑같아도 표준 점수 좀 더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어는 6평 때 시험 잘 낸 거죠. 136점 만점이었고 칸수로 보면 1등급 안에 7칸으로 분포가 됐다. 수학은 148점 만점이고 칸수를 세보지 마시고요. 13칸입니다. 그러니까 11칸이나 13칸이나 비스무리 하잖아요. 그래서 6평에서 국어하고 수학은 난이도가 그런대로 괜찮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더 좀 자세하게 보면요. 이렇게 지금 처음에가 올해 이제 6평 6월 1일 날 본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작년 바로 수능. 그 밑에가 작년 9평 6평입니다. 이게 맨 왼쪽 거만 보세요. 엄매하고 화작 중에 엄매가 조금 더 이제 표점이 높아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최근에 본 2024학년도 6평에서 엄매 만점자의 최고 표준 점수가 136점. 작년 수능은 134점. 요거만 놓고 볼 때 조금 어려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조금 이제 좀 높아졌으니까. 근데 밑에 보시면 2023학년도 9평은 140점이에요. 더 어려운 거죠. 그죠? 밑에 2023년 6평은 149점이에요. 저 149점은 그 전해 수능 2022학년도 어려웠던 국어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이게. 그러면 이제 지금 130에서 140점대 정도로 넘어오는 상황이니까 뭐 국어는 괜찮은 게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쉬워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를 이제 보시면요. 1등급은 작년 수능의 표준점수의 칸수가 9개였는데 6평이 7개가 되니까 난이도가 좀 내려간 거죠. 그지? 그러니까 상위권은 조금 쉬워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애들이 볼 때. 근데 반대로 2등급은 4개였다가 5개가 됐어요.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이게 칸수가 많아지면 변별력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2등급은 어려웠다는 얘기인가? 3등급도 보니까 5개에서 7개가 됐어요. 그럼 이것도 어려웠다는 얘기인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실제 학생들을 물어보니까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 국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문과 학생들 20년 봤으니까요. 화작 엄매라는 선택 과목이 있고 문학하고 비문학, 그러니까 독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문학은 괜찮게 해요. 문학은 또 공부해서 아는 작품이 나오면 풀 때 좀 괜찮은 모양이더라고요. 시간도 덜 걸리고. 근데 이제 비문학 독서는 막 경제, 뭐 과학, 법, 기술 막 이런 거 막 나오니까 실제 전문가가 풀어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최근에 또 뭐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셨다고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화작을 예를 들면 이제 선택하거나 엄매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선택 풀고 문학 빨리 푼 다음에 독서 지문에 시간을 최대한 투입합니다. 그래서 문학은 일단 맞아야 돼요. 안 틀려야 됩니다. 화작도 물론 마찬가지고. 근데 엄매는 또 조금 다르죠. 엄매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독서 가서 싸우는 건데 이거는 아까 수학 킬러까지 가다가 준킬러에 걸려가지고 덜컥됐다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문학이 안 풀리는 거죠. 문학의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은 어차피 잘해요. 그러니까 문학이 조금 어려워도 그냥 공부량이 많으니까 아는 지문 나와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등급, 3등급도 잘하는 겁니다. 이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푸시면 이거 못 맞아요. 근데 2등급, 3등급 애들만 해도 중상위권인데 덜컥 풀어야 되는 막 2분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또 읽고 또 읽고 이러다 보니까 독서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지문 중에 막 2개를 다 날리거나 그러다 보니까 2, 3등급 애들은 그거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실제 최상위권 애들은 문학이 조금 어렵지만 그냥 잘 넘어갔고 독서가 쉽거든요. 근데 이 중위권 애들은 쉬운 독서를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아주 기가 막히던데 너무 잘 맞아요. 최상위권에서는 칸수가 줄었으니까 난이도가 쉬웠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렵다는 얘기하는 애들이 많았다. 특히 엄매는 어려웠다. 화작도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상위권에게는 쉬운 이런 난이도가 가능한 거죠. 사실은 어떤 시험을 보든 쉬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촌스러워요. 잘하는 애들은 쉬운데 중상위권 애들은 어려워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영어 선생이니까 빈칸 문제, 순서 삽입, 그 다음에 뭐 어법, 어휘 이런 거는 원래 어려워요. 3점이라고 써 있는 거는 킬러거든요.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상위권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위권, 중하위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주제, 제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막 듣기 이런 게 어려우면요 2, 3등급 막 나쁜 말로 하면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킬러 문제들은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에서 조금 한두 개 차이가 있지만 무조건 맞아야 되는 중위권 애들이 그게 어려워지면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6평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문학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가 쉽고 문학이 어려웠다. 자, 그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이제 입시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거 막 통계 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보시고 졸리시면 조금 조셔도 되는데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보통 이제 표점으로만 따지면 만점 기준으로 언매를 잘 보면 조금 더 높아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게 표점이 높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굳이 언매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화작으로 만점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화작 같은 경우에 보면 오답률 탑5를 딱 봤을 때 2024 6평 말고 요걸 먼저 보시죠. 밑에 작년 수능을 볼 때 독서 다 독서잖아요. 애들이 독서에서 상위 5개 틀리는 게 다 독서였다는 얘기죠. 어려우니까. 언매도 마찬가지인데 언매는 독서 말고 언매 문제 2개 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작하는 애들은 화작이 어려워서 틀리진 않는다 이겁니다. 읽으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6평을 보니까요. 화작했던 친구들 중에 독서가 오답률 1, 2위는 한 건 맞는데 문학이 이제 3, 4, 5위에 올라왔죠. 그러니까 문학이 원래 틀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6평에서는 문학이 오답률로 올라왔다는 게 의미가 있다. 이과가 아니라 언어와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이 심지어는 오답률 1위예요. 33번 같은 경우가. 저 이제 뭐 문제를 풀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학생들이 볼 때 저기도 있죠. 이게 아주 어려웠다는 얘기다. 그래서 문학이 오답률에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금방 말씀드렸던 거예요. 1등급이 수능에 9개였다가 7개가 됐으니까 얘는 쉬웠는데 2등급에서는 미세한 차이지만 2, 3등급은 어려웠으니까 쉬워야 되는 거 맞아야 되는 걸 틀렸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한테는 쉽지만 중상위권한테는 어려웠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문학은 무조건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문학은 무조건 쉬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걸 좀 버려야 되고 문학의 완전성을 이게 전제 조건이란 말은 무조건 문학을 무조건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독서를 건드려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EBS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EBS 연계율을 높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EBS 연계율이 6평에서는 좀 한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국어나 영어는 연계가 되는 순간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과거에 직접 연계가 될 때는 심지어는 영어 지문이 똑같이 나왔어요. 보는 순간 수능 특강에서 본 지문이라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무책임하게 해설지 읽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간접 연계가 됐으니까 제재나 소재나 내용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니들 얘기하시면 잔소리 같으니까 자 EBS 열심히 하고 있지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야 EBS 연계된대 빨리 하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애들은 잔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문학 열심히 해야 되니까 EBS 공부 열심히 하고 EBS를 제대로 하는 게 초점이고 뭐 작품 잘 분석해야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다 맞아야 된다. 자, 6평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루하신데 지금 수학 최고점 등급 구분 점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통 미적 기하 중에 맨 왼쪽 한 보시면 돼요. 중간에 미적을 보면 148점 제일 높죠. 제일 어려우니까 만점 맞았을 때 보상도 그만큼 큰 겁니다. 좀 전에 최근에 봤던 24학년도 6평에서 미적이 148점이고요. 작년 수능이 145점, 뭐 비슷하죠. 145점. 확통은 142점 정도로 비슷하고.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이 별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수학은 안 바뀐다. 자, 수학 오답률 탑5, 요거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수학 오답률 탑5에서는 이른바 킬러 문제라고 말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통 이게 30, 22, 29, 14, 21 요런 거 있죠. 얘네가 킬러예요. 저도 안 풀어봤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인간이 못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 10% 정도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요게 6번에서 볼 때 킬러 문제 중에 저 14번이라는 게 없어진 거죠. 지금 저것도 일종의 킬러였는데 킬러가 좀 쉬워진 거다. 뭐 이 정도를 보여드리려고. 원래 작년 수능에는 14번들이 공통으로 있는데 킬러 문제에 14번이 빠졌다. 그리고 다른 게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14번은 무조건 어려우니까 안 풀 거야. 20, 21번 킬러. 난 못해. 29, 30 이랬던 애들이 사실은 보니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반대로 뭐 13번 같이 이거는 쉬운 문제인데 라는 게 안 풀리기도 하고 이러면 시간의 압박이 생기는 거고요. 뭐 부모님들도 다 공부하시고 시험 보셨겠지만 저희가 시간만 많다면 이거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미리 예측하고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는 쉬운 문제야 라고 예측하고 접근하는 게 평가는 자꾸 예측을 좀 깨고 있으니까. 게다가 올해는 수학이 유형도 많이 좀 바뀌었고 그래서 미리 킬러라고 포기하거나 쉬운 문제라고 함부로 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라는 얘기도 저희가 이제 계속 할 거니까 부모님들도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고요. 그래서 시험을 운용할 때 같은 패턴이 반복되기는 한데 꼭 그런 건 아니다. 요번에 학생들이 되게 많이 낯설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쉬운 문제인데 어렵게 느껴지고 이거는 100% 읽어도 못 푸는 건데 시간이 돼서 풀어보니까 풀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진짜 복잡한 건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 옛날 얘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제가 그냥 상식으로 말씀드릴게요. 2022학년도 아까 국어 149점 됐던 국어 엄청 어려웠었던 그때요. 그 다음에 작년 국어 좀 쉬웠던데 근데 이제 문제는 탐구입니다. 제가 담임하면서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하는 게 탐구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이 뭐 중위권 반이긴 한데 사탐 점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최상위권 대학들이 뭐 스카이, 서성, 학교 이름 말하면 좀 그렇지만 15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탐구를 반영을 안 하는 데는 없어요. 근데 탐구가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등급이 10점 단위로 끊기고 큰 영향력이 사실 없어요. 이게 점수가 1등급 맞으면 만점이고 2등급 맞아도 뭐 0.1점 깎이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수학은 원래 어렵고 국어는 어려웠다 쉬웠다 하고 그럼 이제 탐구가 두 과목을 엄청 잘 봐야 되는데 사탐을 하는 친구가요. 복잡하시지만 저 끝에 거 그냥 제 말 들으셔도 되고요. 2022학년도에 좀 문제가 많았다기보다 난이도를 이제 처음 하니까 고민이 많았었던 건데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가 문과 학생들 중에 한 70%는 선택을 하는 과목입니다. 생활과 윤리를 다 맞았을 때 표준 점수 1등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66이었어요. 66이요. 사회문화는 다 맞았을 때 68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점 만점이니까 100점이 이제 이론상으로는 만점인데 66, 68이면 되게 저 사탐 생윤사문 다 맞았어요. 잘했어.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이과 애들이 하는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은 1등급 만점이면 74점입니다. 저기는 72점이죠. 합치면 얘는 몇 점이에요? 72, 74 합치면 146점이고 쟤는 두 개 합치면 뭐 134점인가요? 12점 차이 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난 얘기는 의미가 없긴 한데 2022학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정시 원서 쓸 때 보면 문과 애들이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과 애들이 막 넘어와요.
그 이제 자연계가 문과로 침공했다고 하죠. 교차 지원이요. 뭐 지금 저희는 이제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전전년 얘기니까 혹시 뭐 형이나 언니가 있었다면 야 문과에 왜 경영학과 자꾸 이과 애들이 와서 다 붙고 난리야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죠. 이유는 사실 미적하고 확통은 표준 점수가 만점일 때 그냥 생각해 보세요. 147하고 143 정도면 뭐 한 3, 4점 차인데 미적을 만점 맞은 애가 문과, 국문과 이런 데 옵니까? 안 와요. 뭐 경영, 경제 정도는 올 수 있죠. 근데 미적이 확통보다 표준 점수가 높아서 그게 어드밴티지라서 이렇게 왔다고 보기에는 미적을 만점 맞은 애는 의대 가면 돼요. 미적을 만점 맞은 애는 공대 가면 되는데 굳이 문과 쪽으로 침공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중상위권에서 이과에서 문과에 침공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탐구 두 개를 더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생윤삼은 다 맞아서 엄청 좋아했는데 합치니까 134점이거든요. 거기다가 서울대 연고대는 못 가는 애들인데 나는 생명하고 지학을 잘 봐서 146점인데 뭐 중대 경영학과 뭐 서강대 영문과 이런 데 괜찮을 것 같거든요. 가면 전과도 잘 된다고 하고 안 되면 뭐 대학원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문과로 막 왔어요. 12점이 넘으니까 경쟁이 안 돼요. 문과 애들이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일인데 생원지원 1등급 애들이 오는 순간 표점이 12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2022학년도에 문과 침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저희가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일선에 있으니까 문과 애들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과 애들 때문에. 그래서 너무 화가 났죠. 문과 담임으로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를 보시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생윤3은 표점 1등급 좀 보세요. 72점이죠. 생윤이. 여기는 72점이에요. 학생들은 환장할 일입니다. 다 전화 와요. 선생님 저 생윤 망쳤어요. 저 3은 큰일 났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왜? 생윤은 다 맞아야 1등급이었거든요. 하나 틀리면 2등급 되고 그만큼 쉬웠는데 그러니까 다 맞아봐야 표점이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근데 박살났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여학생들. 몇 점인데 저 지금까지 50점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데 42점 맞았어요. 그렇게 어려웠냐? 네,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표점이 엄청 높아진 거죠. 막 1등급 나와요. 43점인데. 그러는 바람에 2023학년도 보니까 지구과학이 1등급 73이고요. 생명과학 1등급 72잖아요. 과탐은 변함이 없었는데 사탐이 무려 표점 10점이나 어렵게 내는 바람에 잘 본 애들은 경쟁력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이제는 과탐하고 사탐이 싸워도 안 지죠. 과탐 애들이 올 이유가 없어요. 사탐한테 못 이기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실제로 제가 원서 쓸 때 보니까 이과 애들이 문과로 넘어왔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요. 이과 애들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도 이런 기조는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뭐 대학교 교수도 아니고 학장도 아니지만 대학 입장에서 볼 때 이과 애들이 문과로 대학을 가면 붙는 건 좋은데 1년이 안 돼서 그만두고 나와요. 적성에 안 맞으니까. 여기도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반수하러 오신 거니까 실제 학생들이 저 경영학과 갔는데 저 그냥 다시 의대 가야 될 것 같아요. 공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중간에 자퇴하고 나오는 비율도 많고 일단 학생들 자체가 저 못 다니겠어요. 이런 애들 많으니까 순수 과목, 순수 학문의 어떤 그 특성을 좀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다. 이제 명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이탈하는 걸 최대한 막아야 되니까 문과는 문과 성향을 가진 학생들을 뽑아야 되고 이과는 말 그대로 이과 성향을 가진 학생들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과는 문과 애들한테 좀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소한 교차, 문과가 이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정시적으로 점수상으로도 별로 이익이 안 되고 막 공대 같은 데 가면 못 버텨요. 수학 싫어하는 애들이. 그래서 이과 애들이 문과로 넘어오는 걸 조금 대학도 줄이고 싶어하고 학생들도 좀 별로고 모양새도 안 좋고 사탐을 어렵게 내면 됩니다. 올해 사탐 어렵게 나올 거예요. 지금 작년처럼 저렇게 나오면요. 이과 애들이 또 문과로 슬슬 이렇게 자꾸 기웃기웃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어떤 사탐의 어떤 문제 출제 그 난도 조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탐구 영역의 특성은 요거는 금방 말씀드린 부분인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생윤 같은 경우에 원점수가 40점이면 저 88 옆에 있는 거죠. 잘한 거예요. 뭐 50점 만점이니까 2점짜리 5개, 뭐 3점짜리 2개, 뭐 2점짜리 이런 식으로 틀린 건데 40점이면 100분위가 88이고 요거는 석차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원점수가 1개 더 1점 더 틀린 거죠. 요거는 개수가 똑같아요. 틀린 개수는 2점짜리를 틀리느냐 3점짜리를 틀리느냐 되게 잘한 건데 100분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계산했을 때 1.31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다. 1점 차이인데 생명 뭐 이런 경우도 한 문제를 더 틀리면 100분위가 이렇게 내려오면 중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끼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탐구가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탐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생각하실 때 야 국영수해 이러지 마시고 뭐 해라라는 말을 아예 안 하셔야 돼요. 하지 마셔야 되는데 탐구는 잘 되고 있어? 라고 정도만 얘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루한 거 다 끝났어요. 저희 뭐 아들도 비슷하게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은 세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아들은 그래도 운 좋게 재수를 안 하고 고3 때 대학 갔습니다. 정시로 갔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시 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흐름이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페어한 게임이 가장 공평한 게임이 그리고 이전까지의 어떤 나태함이나 어떤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게임이 정시입니다. 수능만 잘 보면 돼요. 그냥 내신이 5등급이어도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 맨날 얘기하거든요. 야, 니네 그동안 부모님들한테 엄청 불효했잖아. 니네 한 방에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다 1등급 맞는 거야. 저희 반 학생이 저기 한 명 앉아있는데 저 실제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뭐 가정환경 조사하고 고3 때 잘 지냈는지 뭐 교우관계는 좋은지 이런 거 안 따진다. 수능만 다 1등급 맞으면 서울대 붙여준다. 그러면 내가 아직 젊으니까 죽도록 공부하고 정말 밤새고 공부하고 좀 아프면 약 먹고 이러면서 한 5, 6개월 남았는데 하면 되지 않겠냐. 저도 이제 말은 그렇게 하죠. 저한테 하라고 는 못하지만 근데 이제 저희 아들도 보니까 내신 되게 안 좋은데 꽤 좋은 학교를 갔어요. 수능 가서 국어를 한 개 틀렸어요.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9평 때 3등급이었거든요. 이거는 동기 유발하려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맨날 말합니다. 공부를 쭉 하는 학생들은 수능을 제일 잘 봐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고3 때는 수시다, 나는 논술이야, 내신이 좀 관리하다가 안 좋아, 어디 추천 좋은 데 받을 데 없나? 생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부에 올인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저희 학원 오시면요, 뭐 14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애들 집에 오면 녹초됩니다. 집에 올 때 셔틀 타고 오면 뭐 30분 이상 걸리니까. 거기다 대고 공부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엄마 나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왔어. 이런 표정으로 힘들다고 들어오면 그냥 공감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좀 어줍잖은 얘기긴 한데 이제 동정하고 공감이 영어에서는 sympath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영어는 딱 보면 조금 그 미세한 차이를 잘 구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공감과 동정은 완전 달라요. 공감은 정말 아픔을 같이 느끼는 사람이 이해해 주는 거고 동정은 나는 안 아픈데 너는 아프니까 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야 아빠 얘네를 잘했어. 그 모이는 얘네를 아빠는 부모님이 돈도 안 줘도 야 다 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힘들었겠구나. 오늘 14시간이나 공부한 거야. 그중에 네가 실제 공부한 게 몇 시간이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앉아만 있었던 거 아니야? 실제 그렇긴 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힘드시잖아요 벌써.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1부 하고 교무실장님이 2부 하시면 100분 정도 걸려요. 1시간 반. 저희 학원 오시면요 1교시가 100분이에요. 수업 자체를 원장님이 수학선생님 출신이신데 야 50분 수업하면 한 문제 풀고 조금 설명하려다 보면 종치거든요. 그럼 끊기니까 아예 2시간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100분 물론 100분하고 20분 쉽니다. 그때 질문도 하고 하면 돼요. 100분 수업하고 점심 먹고 100분 수업하는 거니까 시간표를 나중에 보시면 왜 너는 하루에 4타임밖에 안 들어? 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야 4타임밖에 안 들어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힘드시잖아요. 지금 아직 50분도 안 됐어요. 50분만 되면 저 끝날 겁니다. 10분 안에 끝날 건데. 그래서 한번 100분을 앉아있는 게 똑같은 의자인데 힘들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고 밤에 왔을 때 공부해 이러지 마세요. 다만 이제 이거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시가 딱 되면 자라. 안 잘 거면 1시까지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지 마세요. 싸우더라고.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아들이랑 저희 와이프는 수학 선생인데도 엄마 아빠 말하면 무조건 잔소리. 학원에서 선생님이 말하면 되게 귀 기울여 들어요. 근데 그래서 조금 관계를 좋게 가셔야 되고 애들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철이 없어 보이지만 되게 고민이 많아요. 부모님한테 엄청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미안한 거는 20살이니까 당연한 건데 그거를 갚는 방법은 주말마다 노가다 알바해가지고 20만 원씩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를 20점 올리는 거야. 제가 그런 잔소리 하는 사람이고요. 생각보다 애들은 굉장히 철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고 고1, 고2,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애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인생에서 최고로 힘들어요. 자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니네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라면 힘들지만 완전 이기적인 일을 하고 있다. 너 인생이 좋고 네가 좋은 대학을 가면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은 너하고 부모님밖에 없다. 심지어는 형제자매도 싫어한다. 네가 고대 가잖아. 동생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 너네를 위해서 고생하는 건데 할 수 있지 않냐. 충분히 학원에서 잔소리하고요. 공부하라고 엄청 뭐라고 하고 졸고 있으면 지도팀에 걸리고요. 반성문 쓰고 막 이래요. 좋은 거 뭐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3번 졸면 막 반성문 쓰고 막 이래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집에서는 따뜻하게 공감해 주시고 10시간 공부했다고 하면 공부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성적이 안 오르면 너 성적 왜 안 올라? 애도 몰라요. 오르고 싶어 미치겠죠. 그러니까 오르고 있을 거다라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재수를 결정했으니까. 제가 조금 다른 얘기 했는데 핸드폰만 12시에 엄마한테 내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그거 안 내면 학원에 담임선생님한테 문자하세요. 저희 아들이 12시 넘어서 핸드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꼭 제가 전화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얘기 안 할게요. 저 담임인데 그런 얘기 해주시면 어차피 학원 오면 핸드폰 아침에 내거든요. 10시까지 못 만져요. 집에 가는 동안 1시간 정도 보면 돼요. 근데 12시 넘어서 유튜브 같은 거, 유튜브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이게 또 거기에 올라가니까. 그걸 보기 시작하면 2시, 3시까지 공부를 못 합니다. 잠도 못 자고요. 그러니까 다음날 힘들고.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12시에 집사람이 핸드폰을 딱 받았어요. 안방으로. 대신 저희 어차피 못 만져요. 패턴도 있고 꺼놓고 하니까. 그 아침에 학교 갈 때 주고. 지금 저희 반 학생들도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밤에 선생님한테 내는 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12시에 엄마한테 내. 내가 검사할 거야. 12시에 딱 받았다가 아침에 가져가게 하시고. 그럼 애들도 야 선생님이 그렇게 하래 라고 하시면 찍소리 안 할 겁니다. 그것만 좀 해주시고 너무 많이 간섭하시거나 걔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신뢰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건 하지 마시고 담임선생님들한테 문자해 주시면 혼낼 때 혼내고 얘기할 때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 다 끝났고요. 올해는 이제 대입 쟁점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올해 대입 쟁점 중에 조금 좋은 거죠. 이거는 앞에 막 점수 막 계산하고 힘드셨는데 첨단 분야 모집 인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이과 쪽한테 조금 더 맞는 얘기 같은데 대학 이름 보면 엄청 부러운 대학들이죠. 서울대, 성대, 고대, 이대, 뭐 세종대도 괜찮고요. 연대 쭉 좋은 학교들이 꽤 괜찮은 수도권에 있는 꽤 괜찮은 대학들이 첨단 분야의 학과들을 신설하거나 증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했다는 얘기는 없던 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인원수가 817명이에요. 절대 적지 않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수도권까지 지방까지 가면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올해 자연계열 학생들한테는 뭐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될 것 같고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성대 융합과학계열 반도체 융합학공학과에 56명이 늘었으면 작년에는 거기 못 갔던 애들이 56명 가는 거고 817명이 고대 서울대 못 갔던 애들이 더 가는 거고 중경외시의 인원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고 같은 과가 아니어도 옆 과로 갈 수 있는 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설됐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우리 애는 공부를 못 하는데 이게 내려오다 보면 상위권 대학으로 애들이 올라가니까 중경외시, 건동홍숙, 뭐 국숭세단 이 라인도 영향을 충분히 줄 만한 그런 긍정적인 변화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고려대 얘기는 길게는 안 할 건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학교고 좋은 학교다 보니까 고려대에서 학교 추천 수시죠. 인원이 좀 줄었어요. 이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문자연 합쳐서 204명 정도가 올해 줄었습니다. 줄었다. 그런데 줄다 보면 대학이 200명을 그냥 줄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총원을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204명을 줄였잖아요. 그럼 어딘가에서 그만큼은 늘리는 거예요. 막 2배로 늘리고 이러진 않지만 그래서 전체 총원이 모집 정원이 작년하고 뭐 올해하고 보면 막 대여섯 명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경제적인 부분, 국가 어떤 대학의 재정 뭐 보존 이런 부분도 있겠죠. 204명 줄이면 걔네가 4년 동안 내는 그 등록금이 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줄이는데 수시에서 학교 추천 전형에서 204명을 줄였는데 어디에서 늘었을 거거든요. 그만큼이. 찾아보니까 학업 우수 계열적 합 모집 인원 이것도 이제 수시긴 한데 여기서 한 50명 정도 늘었어요. 늘었죠. 그럼 이제 150명이 남았는데 150명 그냥 버릴 거 아니고 정시로 간 거죠. 정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 150명이 고대가 늘었다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논리랑 비슷합니다. 고대를 못 갔던 애들이 150명 가는 거죠. 서성한 뭐 중경 외시 라인 애들이 고대로 편입이 되면 또 그만큼 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만큼 또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다. 뭐 되게 러프한 얘기긴 하지만 네.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영향을 어떻게 줄 거냐? 뭐 이제 2022학년도 통합되면서 아까 국어 엄청 어려웠다가 그 다음에 국어 쭉 내려갔다가 올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과도 그렇고 뭐 논술도 그렇고 논술 같은 경우는 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선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사람이니까 연대나 한양대 같은데 논술 못 붙어요. 경쟁률이 막 200대 1 막 이래요. 최저가 없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 논술 연대 시험 보러 갈 때 태워다 주다 화나가지고 중간에 내리라 그랬어요. 차 너무 막혀가지고 야 내려 어차피 못 붙을 거. 근데 아빠는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아빠가 지금 야 못 붙어 그냥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쓰고 와. 물론 못 붙어요. 논술학원에서는 엄청 잘 쓴다 그랬어요. 예 최고입니다. 6개 다 썼거든요. 최저를 엄청 잘 맞췄어요. 막 3합 6을 막 3합 3으로 맞추고 막 이랬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그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많이 낮아졌다. 낮아졌다는 얘기는 2합 4였던 게 2합 5가 되고 3합 6이었던 게 3합 7이 되고 그러니까 수능을 조금 등급 맞기 어려우니까 수학 때문에 좀 요거는 좀 학생들 입장에서 좋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문 자연에서도 이렇게 전형에 따라 최저학력 기준이 좀 약화됐다. 그다음에 서강대하고 성대 정시 수능에서 수학 탐구를 지정하던 거, 야 너 과탐만 와야 돼 이런 걸 좀 많이 폐지했다. 그다음에 확통사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문과 학생들이거든요. 확통사탐 선택자가 자연 계열을 지원할 때 옛날에는 막았었어요. 과탐만 와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근데 올해는 다 풀어놨다는 얘기고 그래도 이과로는 잘 안 가니까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성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과탐을 하나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거는 뭐 큰 의미 없는데 이제 마지막 거가 요거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낼 거예요. 경희대 되게 좋은 학교잖아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2, 뭐 건동홍숙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학교를 서열화하면 안 되지만 경희대는 모든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좀 별로야 이럴 수 있지만 그래서 경희대 지리나 간호 이런 과들이 작년에도 괄호열고 인문 간호가요 예를 들면 괄호열고 자연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실제로 반영하는 비율을 보니까 경희대 간호학과 자연 계열에 수학, 미적, 기하, 지정 그다음에 뭐 과탐 뭐 지정 이랬어요. 그러면 문과 애들은 경희대 간호학과 자연 계열에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자격이 안 돼요. 자연이니까 그렇다. 근데 문제는 경희대 간호 인문인데 옆에 딱 보니까 사과탐 모두 가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과 애들은 경희대 간호학과 자연계 애들 그냥 쓰면 되는데 인문 계열도 이과 애들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탐 합쳐서 134점 갖고 있는 애가 과탐 146점 갖고 있는 애가 오면 경희대 지금 간호학과 인문 계열이라고 그래놓고 이과 애들이 다 붙는 거예요. 열받는 일이었죠. 저는 문과 다니면서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올해는 자 경희대 지리 간호 건축 한의에 이런 인문으로 분리해서 뽑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데가 좋아 확통사탐으로만 뽑겠다. 이과 애들은 자연으로 가라.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보호해주는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제 서울대 얘기는 길게 안 할게요. 부모님도 화내시니까. 서울대 가면 좋은데 가장 큰 쟁점이 서울대에서 과학 과목 필수였던 거 올해 폐지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5월 달에 고3 애들 수능 모의고사 본 거하고 6평에서 과탐투 점수가 엄청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얘기는 표준 점수가 엄청 올라가죠. 조금만 잘 봐도 1등급이에요. 막 37점 맞아 1등급이 막 이러니까 이게 또 좀 요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탐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좀 신중하셔야 될 게 생명 1하고 생명 2하고는 완전 다른 과목이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 못하는 거 찍을 거 생투 찍으면 15점 맞으면 4등급이라는데 4등급 맞으면 대학 못 가요. 그러니까 고민하시되 나는 진짜 과학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다. 어차피 생원이나 생투나 그냥 다 노베다. 아이들 말로 노베이스다. 그러면 뭐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옛날에는 서울대 하는 애들만 투 과목을 했으니까 지들끼리 공부 엄청 잘하는 애들만 했는데 지금은 투 과목을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거죠.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고3 때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으로 2과목 배웠던 애가 모의고사 그냥 보는 거예요. 한번 볼까? 이러니까 그만한 애들끼리 보니까 평균점이 엄청 낮고 상대적으로 점수는 높은데 이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바뀌는 부분도 조금 있고 제가 네 한양대 뭐 투 가산점 없어지고 서강대에서는 투 가산점이 살짝 생기기도 하고 이런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큰 내용은 아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잘 보실지 모르는데 이 노란색은 지금 보시면 2024년 전국 4년제 대학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197개 막 저 KTX 타고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 파란색이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이, 건동홍숙 이러면 15개거든요. 국숭세단도 빼고 물론 이제 학교들을 이렇게 서열화시키는 게 싫겠지만 심지어는 건동홍숙 이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건대가 선호도가 높아요. 점수도 높고 동대는 기분 나쁘겠지만 옛날에 이제 건동홍숙이었는데 건동홍숙 고 상위 15개 대학 그 정도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면. 그래서 그거를 신경 쓰신다고 보면 그냥 대학을 갈 때 수시하고 정시하고 뭐가 많이 뽑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정시가 많아진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시가 많아요. 심지어는 44%예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근데 교과는 44%고 뭐 이런 게 종합 논술이 다 수시잖아요. 그러면 60대 40 정도로 정시가 사실은 적습니다. 근데 수능만 놓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제 정시가 20%밖에 안 돼요. 전체를 다 합치면 아직까지도 뭐 40도 안 되는데 반대로 요 상위권 대학들을 보면요. 종합이나 교과 뭐 당연히 이제 그렇긴 한데 이 수능을 딱 보시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정시로 뽑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15개 대학을 보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수시로 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시로 가는 게 지금 생각할 때는 어차피 반수하러 오시는 거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정시가 훨씬 더 많이 뽑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경쟁률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쟁률이 높으면 붙기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말이 10대 1이지 10명 중에 1명 되는 게 어렵잖아요. 게다가 1등부터 10등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이 아니라 그만한 애들끼리 그날 컨디션 따라서 혹은 서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뽑히는 거라면 경쟁률은 낮을수록 합격 확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수시는요. 평균 경쟁률이요. 16대 1이 넘어요. 그러니까 16대 1인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논술은요. 막 40대 1이래요. 어떻게 붙어요 이거 40명 중에 1명인데. 교과도 10대 1이 넘고 학종도 뭐 13대 1쯤 됩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저희 애는 공부를 못해서 수시로 가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저 지방대 가야 돼요.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3 담임선생님들이 교과나 학종으로 너 고대 가자 이렇게 말 잘 안 해요.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도 안 돼요. 그건. 근데 정시 공부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고3 때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전국을 다 따졌을 때는 그 비율이 많으니까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쟁률을 따지면요. 수시 경쟁률 이렇게 높아요. 반대로 정시는 5대 1을 안 넘어요. 정시에서 5대 1 넘으면 엄청 높은 거예요. 여기 이제 약간 여기 중대 같은 거 10대 1 이런 거는 이제 다군에 있어가지고 가나군에 뭐 서성한 정도 쓴 친구들, 스카이 쓴 친구들이 다군을 쓸 학교 없으니까 중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좀 높은 거고 나머지는 뭐 3대 1, 4대 1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시가 경쟁률이 조금 낮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안 어렵다. 부모님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수시 아니다. 사실 수시가 더 어려워요. 내신 시험 보는 거 보셨죠? 저도 영어 내신 수업 해봤거든요. 고3. 중간고사 한번 보는데 수능 특강 전지문 범위예요. 공부하다 머리 터집니다. 그거 잘 보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못 봤다고 자꾸 뭐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반에서 1, 2등 정도 해야 건동홍숙 가요. 일반고에서. 정시는요. 평균 한 2등급 정도 아까 표점 100분이 쪼갤 거지만 수학을 좀 문과에서 못해가지고 한 3등급 맞았다고 나머지 1, 2등급 맞잖아요. 중경외시 라인을 그냥 최초에 붙습니다. 물론 이제 과마다 다르고 그거 저희가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원서 쓸 때 정말 머리 아픕니다. 저희가 그 교육도 매주 받고 있고
그래서 정시가 겁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성적이 오르는 폭을 보면 생각도 못했던 학교를 붙기도 해요. 이건 뭐 여담이지만 제가 맡았던 학생 중에 수시로 국민대를 붙었거든요. 수능 봤는데 다 1등급 맞았어요. 삼수했습니다. 삼수. 너 여기 뭐 한 짓이야? 국민대 왜 넣었어? 제가 이렇게 공부 잘할 줄 몰랐어요. 이러는 거죠. 그거는 최악의 경우 수시 납치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성적이 오르는 거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노력을 그만큼 하고 있는 거니까 응원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재수하는 학생들, 지금 이제 경쟁해야 되는 지금 고3 애들, 작년하고 올해 영어만 가지고 학력을 좀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뭐 약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단군일에 공부 제일 못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고1 때부터 안 갔으니까. 저도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해봤는데, 어머니들 그 애들 학교 안 가고 줌으로 수업하면요, 가관입니다. 가관. 선생님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쭉 초대하잖아요. 화면 보고 있어야 되는데 화면이 까맣게 있거나, 아니면 막 무슨 하와이 무슨 비치 같은 그림이 떠 있어요. 이게 뭐야 이러면 배경화면입니다. 이러고 다 듣고 있어요. 공부가 안 돼요. 선생님 열심히 진도 나가거든요. 중간에 야 김계동 부르면 손 하나 그림으로 딱 올라와요. 손 든 거예요 그게. 이걸 켜놓고 뭘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출석만 확인하는 거죠. 카톡으로 선생님 저 왔습니다 이러고, 애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2, 3년을 보냈으니 공부를 했겠냐고요. 선생님들도 강의하는 게 어렵고, 제가 그거 하면서 저는 그냥 학원을 부르고 싶었다니까요. 코로나고 나발이고. 근데 그렇게 공부했던 애들이 시험을 봤더니요, 2023학년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1등급 비율이 3.44, 작년에 3.44였는데 올해 1.98이에요. 절대평가니까 뭐 문제가 어렵고 싶다가 어차피 큰 의미 없고, 영어는 비슷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1등급 비율이 3.44였는데 올해는 더 못하는 거죠. 2등급은 11.62였는데 8.4.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재수생들이 경쟁하는 고3 애들은 공부를 엄청 못한다. 얘는 왜냐면 중3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3 때는 공부를 원래 많이 할 시기거든요. 막 외고도 가야 되고, 아직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선행도 하고. 근데 그때부터 줌으로 막 손 들고 앉았고 막 하와이 해변 보여주고 이랬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치한 얘기지만 경쟁 상대가 강력하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교무실장님이 지금부터 우리 학원에 오면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게 있고, 그냥 광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150일 지나면 수능 봐야 되잖아요. 제가 가장 보람 있는 말이 뭐였냐면,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대학을 잘 갔죠. 그 우여곡절 겪어서 막 중간에 힘들다 그러는 거 혼도 내고, 뭐 안 오면 전화하고, 뭐 엄마하고 작전 짜가지고 핸드폰 뺐고, 근데 대학을 잘 갔죠. 인서울에 갈 수도 없던 애가 뭐 동국대쯤 갔어요. 물론 뭐 동국대가 뭐야 막 이러실 수 있지만, 아니 고3 때는 막 저기 막 KTX 타고 어떻게 가야 돼요 이랬던 애가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그것도 건동홍 라인에 갔으면 잘 간 거잖아요. 너 또 한다는 얘기 하지 마.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해요. 그 정도 되면 또 1년 더 하고 싶어요. 고대 갈 것 같거든. 근데 하여간 그런 애가, 선생님 저 재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 이게 안 했으면 인생이 그냥 지방대 출신으로 가는 건데, 그 얘기가 저는 가장 보람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들도 참담하고 좀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수는 뭐 부모님들은 열심히 이제 지원해 주시면 되는 거고, 학생들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조금 나태해 보이더라도 동정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잘생기신 우리 교원실장님이 영어 선생님이신데, 지금부터는 우리 학원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제가 한 5분 정도 오버했습니다. 좀 힘드시지만 계속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 내려가겠습니다.